반갑습니다. 오늘은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통 회귀 분석은 키와 몸무게 관계처럼 이렇게 단일 측정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회귀식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변인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개발된 척도를 이용해서 변인을 측정한 뒤에 이들 간의 관계를 볼 때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귀분석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다룰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전반적으로 분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앞뒤로 내용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그 부모가 느끼는 돌봄 스트레스를 어떻게 어떤 설문지로 측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돌보는 상황 때문에 우울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15개의 문항으로 돌봄 스트레스를 측정을 합니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끈끈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서로의 친구를 인정하고 같이 외식이나 여행 등 가족끼리 행사를 하고 친근하게 느끼고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좋아하는 등의 이러한 10개 문항에 대해서 리커트 5점 척도로 가족이 얼마나 끈끈한가를 얼마나 응집되는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만족도 척도는 5개 문항으로 내 삶의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갈 것인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까운지와 같은 이런 문항들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봄 스트레스라는 이 15개 문항들을 어떻게 평균을 내거나 합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돌봄 스트레스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것을 통계적으로 검증, 입증을 해내야 되겠죠. 그 과정을 바로 정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는가가 다당도 검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가 어느 정도 높으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크롬바하 알파 계수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개는 논문을 쓸 때에는 이렇게 탐색적 요인 분석 혹은 에이모스와 같은 경우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문항의 적재량들이 각 요인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를 보고요.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목적은 회귀 분석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우선은 추출될 요인의 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유값 1을 기준으로 고유값보다 큰 주성분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그렇게 해서 베리맥스 방법으로 대개 사용을 하고요. 또 요인의 적재량을 계산해서 그 요인 적재량이 0.4보다 작을 때에는 그 문항을 보고 신뢰도와 함께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외를 하고 모형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삶의 만족도, 가족 응집력, 그 다음에 돌봄 스트레스 15개 문항이 각각 아름답게 각각의 요인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크롬바 알파 계수를 이 요인 분석 결과 옆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따로 별도의 표를 가지고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15개 문항이 정말 돌봄 스트레스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면 그러면 분석, 척도, 신뢰도 분석하셔서
이렇게 15개 문항을 오른쪽에 항목란에다가 옮기고 확인 클릭하시고 크롬바 알파 개수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개 항목의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0.946으로 신뢰도가 1에 가까움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마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15개, 10개, 5개 문항의 평균 또는 합계를 가지고 각각의 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명명하고 분석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회귀 분석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변수들 간에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이 모형 내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상관 분석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또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선의 연관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키와 몸무게가 주어져 있을 때요, 되게 아주 키가 작은, 예를 들어서 신생아까지 포함한다면 키가 작고 몸무게가 작은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하면서 키와 몸무게가 점점 커질 텐데요. 물론 어떤 사람은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작게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값들이 존재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산점도를 그렸을 때 점들이 우상향하는 이러한 직선의 연관성 형태를 띠게 되죠. 이런 선형적인 연관성이 있을 때요, 우리는 상관계수를 통해서 그 연관성의 정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키와 몸무게처럼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산의 고도와 기온의 관계처럼 산의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이러한 음의 관계를 가지기도 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음의 상관이 있다, 이것을 양의 상관이 있다, 그리고 혹은 시력과 IQ처럼 눈이 좋지 못하고 IQ도 낮은 사람, 눈이 좋으면서 IQ가 높은 사람, 눈이 좋으면서 IQ가 낮고 눈이 좋고 IQ도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자료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면 그 산점도상에서 무경향성을 띈 두루뭉실한 형태의 산점도 모양은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무상관, non-correl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관련성, 직선의 연관성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인데요. 자, 보세요. 키가 X를 키라 하고요. Y를 몸무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의 관측치죠. 첫 번째 사람의 키와 첫 번째 사람의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n번째 사람의 키와 n번째 사람의 몸무게예요. 이 각각의 자료를 처음에 그쵸? 170이고 60kg다.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죠. 이런 식의 짝을 이룬 자료는 이런 산점도상에서 하나의 개체의 값이 점이 찍히게 되는데 이런 n개의 자료가 주어져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무게 상관없이 키의 평균이 있을 거고요. 키 상관없이 몸무게의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X바와 Y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각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편차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X 편차와 Y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키가 평균보다 큰 사람은 몸무게도 평균보다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편차의 곱을 계산해 보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키가 평균보다 작은 사람은 몸무게도 평균보다 적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도 키의 편차와 몸무게의 편차의 곱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음의 상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반대죠. 그리고 상관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편차의 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량에 착안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분산이라는 것을 고안을 해냅니다.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x의 편차와 y 편차, 짝지어진 xy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편차의 곱의 기대값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분산 자체가 두 변수 간의 직선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측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공분산은 단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키를 센티미터로 쟀느냐, 미터로 쟀느냐, 혹은 몸무게를 파운드로 쟀느냐, 킬로그램으로 쟀느냐, 혹은 신생아 같은 경우 그램수로 쟀느냐에 따라서 이 공분산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른 값을 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직선의 연관성을 측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흩어진 정도를 각 자료에 대해서 보정을 해서 표준 편차로 나눈 뒤에 상관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관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요.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 0에 가까울수록 무상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관계수의 절대값의 크기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략 0.7 이상, 0.6 이상이면 상관이 높다고 하고요. 0.3 미만이면 상관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키피디아에서 가지고 온 그래프입니다. 산점도와 상관계수의 관계를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 위에 점들이 모두 올라와 있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올라와 있으면 이것은 상관계수 1입니다.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자, 그런데 직선의 기울기가 음이면서 모든 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직선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지금 그 두 번째 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의 기울기 자체는 상관계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양의 기울기만 가지면 무조건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완만하든 아주 가파르든 기울기와는 별도로 선 위에 점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가 상관계수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부호만 기울기가 영향을 끼치고 이런 가파른 정도, 기울기의 정도는 상관 분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오늘 배울 주요 내용 회기 분석에서 회기 계수, 기울기의 회기 계수를 추정해서 우리가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기는 할 텐데요. 우선은 상관계수는 직선 위의 점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것을 나타낸 측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요 정도 떨어지면 0.8, 요 정도 두루뭉실하면 0.4, 그리고 아예 관계가 없으면 이런 영향, 이런 관련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세 번째 행처럼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요. 자, 데칼코마니 생각하시고 양쪽을 이렇게 접었다 생각했을 때 완벽한 좌우 대칭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 되는 경우에는 직선의 연관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 경우 상관계수 0이고요. 이렇게 아주 밀접한 연관은 있지만 이 관계가 대칭적인 관계라면 상관계수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그 그래프상에서 그렸을 때 x의 변화와 상관없이 y는 늘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현실에서는 잘 없겠죠. 상관계수가 추정이 불가한 경우 잘 없을 텐데 이 경우는 상관계수가 추정이 불가합니다. 자, 따라서 볼게요. 이 박스 안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완벽한 음의 상관 마이너스 1에서 완벽한 양의 상관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상관이 없을 때에는 0입니다. 상관계수는 점이 선에서 떨어진 거리와 상관이 있을 뿐 기울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울기는 다만 양일 때에는 플러스, 음일 때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는 이 부분은 영향을 받지만 그 점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가 기울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칭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는 상관계수가 0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선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척도로만 사용하셔야 되고, 따라서 탐색적 자료 분석을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짝지어진 자료를 x와 y에 대해서 도식화해서 산점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SPSS를 이용해서는 산점도를 어떻게 그리고 상관계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분석 가서 상관분석, 이별량 상관계수 가서 내가 보고자 하는 평균 낸 세 자료, 세 변수들의 자료를 그대로 대입을 변수 창에 그대로 입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동만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장애 자녀 보호자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523 이렇게 나오고요. p-밸류가 매우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0.001 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 별표를 3개 혹은 2개 붙일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돌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산점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돌봄 스트레스가 키우는데 너무 힘들면, 그렇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연관성의 정도가 음의 부적 연관이 있고 점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제 자료 한번 볼게요. 자, SPSS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창이 2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 보기 창이고 하나는 변수 보기 창입니다. 데이터 보기 창에서 id라고 하는 일련 번호를 더블 클릭, 이 변수명에 가서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 보기에서 변수 보기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id 앞에 1번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데이터 보기 창으로 연결이 됨을 알 수 있어요. A1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 5개 문항이고요. 여기서 A1부터 A5는 그 다음 가족 응징력 이렇게 10개 문항, 그 다음에 돌봄 스트레스 15개 문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분석에 가서 변환에 가서 변수 계산해서 삶의 만족도 저는 이미 구해놨고요. 제가 구한 자료를 이용할 건데 혹시나 공부하실 때 필요할까봐 제가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삶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 5개 문항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함수를 쓸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삶의 만족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닥 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 플러스, 따닥, 플러스 3번, 플러스 4번, 플러스 5번 이렇게 하고 나누기 5 해서 5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5개, 20개 이런 문항들을 평균 낼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mean이라는 함수, 평균을 의미하는 mean이라는 함수가 바로 그게 되겠고 A1부터 to A5까지 연결되어 있는 자료들을 쓸 때에는 이렇게 mean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클릭하시면 삶의 만족도라는 새로운 평균을 구한 변수가 생성이 되겠죠. 자, 저는 구해놨기 때문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X 닫을게요. 저는 뭐라고 구해놨느냐면 삶의 만족도 평균, 그 다음에 가족 돌봄 스트레스 전체 평균, 그 다음에 가족 응집력 전체 평균 이렇게 3개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에 가서 자, 우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가서 대화상자 가서 그려볼까요? 대화상자 가서 산점도 클릭하시면 되겠죠. 단순 산점도 클릭, 그리고 삶의, 조금 창을 늘릴게요. 삶의 만족도를 영향을 받는 변수니까 Y축에 놓고 그 다음에 돌봄 스트레스를 X축에 놓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점이 좀 진하게 찍혀 있는 부분들은 겹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자, 들어가면요, 요소에 전체 적합선을 그어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이 어디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죠? 선형 회귀 분석 통해서 얻은 선형 그 직선의 회귀식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자, 보이시죠? 자, 음의 상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두 변수들의 변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상관 계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관 분석 가서 이별량 상관 클릭하고 삶의 만족도와 돌봄 스트레스만 적용을 시켜 볼게요. 확인하면 마이너스 0.523 이렇게 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그쵸? 유의한 정도의 높은 수준의 부적 연관, 음의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슬프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장애 자녀를 가졌지만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되겠고 삶의 만족도는 과연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이 논문에서는 봤어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만족도가 더 높을까? 그 다음 돌봄 스트레스가 더 높을까? 아니면 아빠의 돌봄 스트레스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호자가 월에 한 달에 자신만의 시간, 여가 활동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이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까? 그 다음에 장애 자녀가 남자일 때보다 여자일 때, 여자일 때보다 남자일 때, 혹은 성별에 따라서 그 만족도가 달라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예후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애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뇌병변이냐 아니면 어떤 그 신체의 장애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애 자녀 연령이 낮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지, 그 다음에 장애 자녀가 다 큰 성인일 때 만족도가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분석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상관계수 적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과 나르시시즘 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을수록 자아 도취 점수, 나르시시즘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자료를 모았고 상관계수를 도출해 보았더니 양의 직선의 연관성이 높음을 입증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사용과 자아 도취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9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향을 조사하고 페이스북 이용 실태를 비교했다고 되어 있죠. 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심한 자아 도취 심리를 가진 학생의 페이스북 친구는 800명이었다. 이런 식의 아주 관측된 값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기도 하고, 따라서 이렇게 양적인 자료, 계량형 자료 두 개의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볼 때, 직선의 연관성을 볼 때 상관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상관계수를 적용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해석할 때 참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슨의 역설인데, 심슨의 역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교수님이 학생의 수능 성적은 들어와서 학과 공부하는 데는 별로 연관이 없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입학 당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학교 들어와서 학과의 성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전체 학생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두루뭉실한 관계가 관측이 되어서 그래, 겉봐라. 수능 아무리 잘 봐도 학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수능 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대나 뭐 이렇게 학과의 커트라인이 높은 인기 학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적 비인기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학과들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살펴봤더니 인기 학과에서도 비인기 학과에서도 즉 하위 집단 내에서는 아주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측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위 집단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 즉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점도를 그릴 때 잘 범례를 지정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유지하겠습니다. 분석에 가서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릴 때 레거시 대화 상자에 가서 산점도 그렸잖아요. 이때 범례, 점 표시를 달리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엄마와 아빠를 보호자의 성별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림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하면 보호자 성별이 엄마가 주로 많거든요. 여기 이제 2라고 되어 있는 게 엄마입니다. 엄마. 그 다음에 1이 아빠예요. 자, 그렇게 상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그 관련성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 요소에 가서 부집단, 하위 집단의 적합선을 한번 그어 볼까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엄마는 초록색이죠. 엄마는 돌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빠보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르네요.
그런데 아빠는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것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엄마보다는 기울기가 좀 덜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실 때 범례를 이용해서 한번 구분해서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나 합쳐서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슨의 역설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기울기의 정도는 엄마 아빠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결정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결정계수는요, 우선 우리 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삶의 만족도, yi죠. 자, y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분포를 나타내는 점도표입니다. 삶의 만족도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 자료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이쯤 돼요. y바라고 합시다. 자, 이러한 만족도가 내 주요 관심이라서 돌봄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니까 요렇게, 그쵸? y바는 여기 있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경향을 발견한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yi 값이 하나 있어요. 이 자료는 돌봄 스트레스가 xi 값일 때 이 사람의 삶의 만족도 점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점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n개를 모아서 회계식을 적합을 쭉 시키니까 적합된 회계식은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적합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모자를 씌우거든요. 따라서 이 자료의 추정값은 바로 yi의 hat입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잘 보세요. 이 자료가 삶의 만족도가 이만큼 높은 이유는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이 편차 있죠. yi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걸 우리가 총편차라고 부르겠습니다. 총편차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 사람의 돌봄 스트레스로 인해서 설명되는 부분 이만큼, 그렇죠? 돌봄 스트레스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회귀, 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그 다음에 돌봄 스트레스 외에 다른 원인으로부터 오는 오차에 의해서 기인되는 부분. 오차에 의한 변동.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 그림이 조금 부족했다면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쵸? 자, 키와 몸무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키가 이만큼, 몸무게가 이만큼 큰 이유는 키가 평균보다 이만큼 커서, 그쵸? 키에 의해서, 회계식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그러나 자기 키에 비해서 이렇게 이만큼 더 몸무게가 나가는 것은 부모의 몸무게라든지, 그쵸? 내가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편차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총 편차를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는 편차와 오차항에 의해서 기인하는 편차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곱하더라도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기제곱합과 오차제곱합의 합이 총제곱합이 됩니다. 다시 쓰면 회기식에 의해서 총제곱합 total sum of squares를 계산하면 SSR regression 라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회기제곱합과 그것 외의 다른 변수, 즉 직선에서 벗어나는 점들이 오차에 의한 변동이고요. 요 벗어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큰가 하는 것이 오차 제곱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기식에 의해서
총 변동에서 회기식에 의해서 차지하는 변동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렇죠? 오차는 작을수록 좋겠죠.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R2가 됩니다. 총 제곱합 중에 처리 제곱합의 비율로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의 비율이 바로 결정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기 모형의 적합도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회기식을 편차가 어느 부분에 의해서 기인됐느냐에 따라서 회기제곱합과 오차제곱합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전체를 회기와 오차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해요. 구분하고 난 뒤에 제곱합을 이렇게 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값이 평균과 떨어진 거리 편차를 제곱해서 모두 더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yi와 y바가 같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하고 0보다는 큰 값이 나와요. 그렇죠? 각 자료값이 평균과 차이가 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플러스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값은 흩어진 정도나 뭐 변동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커지는 값이 되겠죠. 따라서 자료의 크기를 가지고 보정을 해줄 텐데 크기를 보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자유도입니다. 자, 회기식에서 전체 제곱합에 대한 자유도는 n-1, 표본 크기 빼기 1이고요. 회기식, 단순 선형 회기식일 때에는 자유도 1을 갖습니다. 그리고 SSR과 SSE의 합이 SST가 되듯이 SSR의 자유도 1과 SSE의 자유도 n-2의 합이 전체의 자유도 n-1이 됩니다. 자, 그러고 평균 제곱을 계산합니다. SSR을 그것의 자유도로, SSE를 그것의 자유도로 나누어서 우리는 MSR, MSE라고 쓰고요. MSR 나누기 MSE, 즉 자료의 크기로 보정한 다음에 오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대비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몇 배 더 큰가 라는 것이 바로 F값을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근처에 갑시다 라는 것은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나 오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별반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뜻하고, 어때요? 이게 이제 10, 40, 100, 1000 이런 식으로 큰 값을 가질수록 오차항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대비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따르는 F 분포가 자유도가 그때는 분자의 자유도 1, 분모의 자유도 n-2의 F 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때의 오른쪽에 꼬리 확률 보통 0.05를 주죠. 유의 수준을 0.05 둡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기각역을 설정한 뒤에 내가 구한 F값이 여기 들어오면 H0를 기각하는 형태, 내가 구한 F값이 거기에 못 미치면, 그래서 여기에 오면 H0를 채택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H0를 기각하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아지죠. 작아진다는 소리는 에러 대비 리그레션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아주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을 만큼 큰 값을 가진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매우 모형이 적합하다. 회기 모형이 적합도가 입증되었다.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의 이 분산 분석표, F 분석표는 무엇을 가설 검증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회기식을요, 추정을 할 때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이 F 분석표, 분산 분석표는 무엇이 유의한지를 보는 거냐면 이 기울기 항이 0인지 아닌지, 즉 설명 변수에 의해서 반응 변수가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편은 우리의 관심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X라는 독립 변수가 Y라는 종속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이
오차항 대비 얼마만큼 큰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절편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내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귀무가설은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 구한 F값이 어떠한 특정한 F값, 오른쪽 꼬리를 5%만큼 가지는 F값보다도 더 오른쪽에 위치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때의 모형의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 변수가 반응 변수에 대해서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잔차 분석 다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논문에서는 잔차 도구까지 작성을 해서 잔차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 대개는 더빈-왓슨 통계량과 같이 오차의 자기 상관 정도를 체크하는 통계량을 그냥 기입하고 해석하는 정도로 끝을 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잔차 분석을 간단하게나마 다루어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독립티 검정하면 정규성이나 독립성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기본 가정들이 있듯이 이러한 회귀 분석도 회귀 모형은 오차항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 가정이 충분히 만족이 되는지를 잔차도를 그림으로써 확인하는데, 잔차가 뭡니까? 자, 우리가 x, y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xi, yi 점들을 찍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추정을 해서 회귀식으로 하나 적합을 시킵니다. 그 적합된 회귀식을 우리는 y의 모자를 씌우고 y hat이라고 하죠. 이 적합된 회귀식은 절편 추정치와 기울기 추정치를 대입한 그러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점은요, 뭔가요? xi와 yi의 순서쌍이 찍히는 점의 위치입니다. 그때 xi가 이만할 때 그러면 추정되는 yi는 y hat은 뭔가요? yi hat은 이거죠. yi의 추정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추정된 회귀식에서 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입실론 i 레지듀얼 잔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yi와 yi hat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잔차. 이 잔차는요,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 회귀 모형의 기본 가정 배울 때 그림 기억나나요? 이렇게 등분산을 따르면서, 즉 x 자료 값이 작다고 해서 여기는 막 오밀조밀 돼 있고, x 값이 크다고 해서 y가 막 편차가 크다든지 이렇지 않고 늘 일정하게 정규성을 만족하면서 평균 냈을 때 0이면서 등분산을 따르면서 경향을 띠지 않으면서 요런, 그쵸? 요러한 서로 독립이면서 요런 가정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잔차도를 살펴보면 x축은 y hat입니다. 즉 예측된 y 값이죠. 그 추정된 값. 그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잔차를 구했을 때 어떠한 경향도 띄지 않으면서 등분산을 만족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 상하 되칭인 그러한 경우가 바로 오차항의 기본 가정을 잘 만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소리는 기울기 추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들이 이런 경향을 띈다는 것은 1차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2차 곡선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값이 작을 때는 편차가 작다가 값이 커질수록 편차가 커지는 등분산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키와 몸무게도 그렇지만, 그쵸? 키가 작은 사람은 몸무게 차이가 나봐야 거기서 거기고, 키가 큰 사람은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버는 돈이 소득이 아주 작으면 거기서 아무리 탈세를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소득이 아주 큰 사람은 정말
자진해서 납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탈세를 아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 완벽하게 잔차 분석을 했을 때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논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비나슨 검정을 실시해서 더비나슨 검증이 뭡니까? 잔차 t 시점에서의 잔차와 t-1 시점, 즉 직전 시점의 잔차를 가지고 둘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자기 상관의 판단법으로 이렇게 그 더비나슨 통계량을 고안을 해서 이 값이 2에 가까우면 자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즉 독립이라고 보고요. 0 또는 4에 가까워질수록 자기 상관이 있다고 보고 독립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더비나슨 통계량 값을 검정까지 해서 p-밸류를 함께 제시하기도 하는데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선형 회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회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살펴볼 겁니다. 자, 그때 통계량 옵션 지정해서 더비나슨 통계량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잔차도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에 갈게요. 분석에 가서 회귀 분석, 선형 클릭합니다. 자, 버전이 다르더라도 유사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 변수로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인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요거를 볼 거예요. 자, 통계량 가서 더비나슨 체크하시면 됩니다. SPSS는 기본적으로 직전에 내가 수행했던 것을 그대로 디폴트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클릭을 아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열면 여기가 비어져 있을 거예요. 이것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도표 가가지고요. 도표 가서 산점도를, 잔차도를 그릴 거예요. 잔차도를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y의 예측값을 x축에다가 놓고 레지듀를 그려보겠습니다. G 레지듀를 그리겠습니다. 확인 하면 자,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전체 평균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해서 R제곱을 계산하면 0.273입니다. 27.3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합계, 자, 볼게요. 제가 합계 여기 있죠? SPSS 화면상에서는 이 화면 이게 안 먹히네요. 제가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787.775분의 회귀 모형에 설명되는 부분 215.361 요 비율이 바로 27.3%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자유도 보세요. 우리 단순 선형 회귀 시기니까 회귀 모형의 자유도는 회귀 SSR의 자유도는 1이고요. 그 다음 우리 자료가 총 507명 자료거든요. 그래서 합계 SST에 대한 자유도 506, 둘의 합이 506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잔차의 제곱합에 대한 자유도는 50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제곱, 그렇죠? 215.361을 1로 나눈 것이 평균 제곱, 그리고 MSR이고 572.4를 505로 나눈 1.133이 MSE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의 비, 즉 215.361 나누기 1.133이 FB가 됩니다. FB가 189.998이라는 것은 자유도로 보정한 이후에 오차에 설명되는 부분 대비 회귀 시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약 190배 크다는 소리고 이것은
매우 유의한 모형의 적합도가 입증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냐를 보니까 돌봄 스트레스는 마이너스 0.775의 기울기를 가져요. 즉 우리 삶의 만족도는 회계식을 적합을 시키면 상수항과 기울기의 추정치가 이렇게 되고, 따라서 돌봄 스트레스가 1단위, 한 단위 증가할 때 삶의 만족도는 0.775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소하는 정도가 매우 유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차도를 그리면요. 더블 클릭해서 0을 기점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경향을 띠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값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벗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오차항의 기본 가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더비나슨 통계량 보면 여기 위에 있죠. 더비나슨 통계량이 2에 가까우면 서로 독립이라고 했는데 오차의 자기상관이 관측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오차의 자기상관 없고요. 그 다음에 회계식을 써보면 삶의 만족도는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만 보통 햇은 생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논문에서. 자, 그런 엄밀하게는 모자를 씌우셔야 되고요. 상수항 5.925 마이너스 기울기 0.775 곱하기 돌봄 스트레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스트레스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0.775만큼 감소하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제곱은 어떻게 해요? 요거 나누기 요거다. 즉 SS R 나누기 SST가 R제곱이기 때문에 0.273은 어떻게 해서 얻은 값이라고요? 215.361 나누기 787.775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미 변수, 가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변수는 언제 사용하는 개념이냐면 독립변수의 범주형 변수를 고려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범주형 설명 변수를 고려할 때 더미 변수를 생성하게 되는데 기준이 되는 범주를 0, 나머지 범주를 1로 설정해서 새롭게 만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변수가 1, 2, 3, 3개의 범주를 가질 때에 3이라는 범주를 기준 범주로 두고 싶다면 3 대비, 그쵸? 1일 때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변수 1을 3 대비 2일 때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변수 2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몸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BMI를 정상, 과, 비만, 과체중, 비만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3개의 범주를 가지는 변수를, 실제 변수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에 고려하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상 대비 비만일 때의 효과, 정상 대비 과체중일 때의 효과를 각각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범주형 자료에서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레퍼런스,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 값을 기준으로 내가 관심 있는 범주의 1의 값을 가지게끔 가변수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같으면 어때요? 성별은 남자, 여자 있죠. 자, 보통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범주의 개수,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가 충분히 많은 경우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정도를 나타낸다면 위험이 낮은 정도를 나타내서 그거보다 높을 때 효과가 어떤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여자를 만약에 내가 기준 범주로 놓겠다. 그러면 여자일 때는 0, 남자일 때는 1이라는 가변수 하나만 생성하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실제 변수가 하나, 둘, 세 개의 범주를 가진다면 그러면 두 개의 가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네 개가 실제 범주의 개수가 4개다. 그러면 필요한 가변수는 3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변수 생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변환에 가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해서 남자일 때 1, 여자일 때는 0으로 여자를 기준 범주로 잡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 가변수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더미 변수 작성이라는 그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보호자 성별에 대해서 더미 변수를 만들어줘. 그리고 만든 새로운 더미 변수의 이름은 보호자 성별 더미라고 할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호자 성별 더미 변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남자일 때는 1, 여자일 때는 0이라는 레퍼런스 그룹이 된다 라는 요 가변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더미 변수를 작성해 달라는 요 메뉴를 이용을 했더니 무엇을 레퍼런스로 두는지 모르니까 올파서블 다 구해주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자를 0으로 잡은 더미 변수 1이 우리한테 적합한 변수고 이 변수는 반대로 돼 있으니까 기준이 반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회귀 분석을 실시합니다. 자, 돌봄 스트레스가 물론 여기 삶의 만족도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돌봄 스트레스가 아빠가 더 많이 받는지 엄마가 더 많이 받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보호자 성별 더미 넣고 분석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확률 유의하죠. 그리고 보호자 성별 더미 변수 마이너스 0.389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준 범주가 여자였죠. 여자 대비 남자일 때의 효과입니다. 즉 여자보다 남자가 더 돌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얼만큼 0.389만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값은요. 우리가 독립 T 검정을 할 때와 똑같은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호자 성별이 여자일 때와 남자일 때 볼게요. 여자일 때는 상수가 0.376이에요. 3.376이에요. 3.376. 이때가 이제 여자의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평균은요. 요거보다 마이너스 0.389 낮은 그죠? 2.987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자 대비 남자의 돌봄 스트레스 평균이 0.389만큼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했죠. 자, 만약에 보호자의 월 여가 활동 횟수를 가지고 더미 변수를 생성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보호자 월 여가 활동 횟수를 1, 2, 3, 4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SPSS로 분석을 하면 1, 2, 3, 4, 1일 때 1을 갖고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실제 변수가 1, 2, 3, 4거든요. 그러면 가변수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면 보호자 월 여가 활동 횟수 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4개가 나타나요. 그렇다면 1일 때는 실제 변수 1일 때 1 갖고 이렇게 1, 0, 0, 0, 2일 때는 0, 1, 0, 0, 3일 때는 0, 0, 1, 0, 0, 0, 4일 때는 0, 0, 0, 1 이렇게 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보호자 월 여가 활동 횟수가 가장 작은 한 번 할 때 대비 2번 할 때 어떻고 3번 할 때 어떻고 4번 할 때 어떤지 이렇게 보고 싶단 말이에요. 따라서 회귀 분석에서 필요한 가변수는 4개 중에서 3개만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 3개의 변수, 가변수를 넣고 분석을 수행을 해보면요. 이러한 회귀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절편 3.570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자 여가 활동이 한 번 하는 경우보다는 2번 하면 돌봄 스트레스가 0.237만큼 줄어들고요. 한 번 하는 것 대비 3번을 하게 되면 돌봄 스트레스가 마이너스 0.266만큼 줄어들고 한 번 하는 것 대비 4번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보호자의 돌봄 스트레스가 0.630만큼이나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림 그리면 그죠? 한 번 하면 3.570 그쵸? 한 번, 2번 하면 그거보다도 0.237 낮은 3.333. 그 다음에 한 번 하는 것 대비 3번을 하면 어떻게 돼요? 0.266만큼 낮아지죠? 그리고 평균은 돌봄 스트레스의 평균 0.304가 됩니다. 한 번 하는 것 대비 4번을 하면 그쵸? 0.630만큼 떨어지고 4번을 하면 평균값은 2.94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 수준별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안오버 검정과 실제 단일 가변수를 보는 이 검정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호자 성별을 가지고 가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보호자 성별 일단 빈도 분석 먼저 해볼게요. 그랬더니 보호자 성별이 지금 1과 2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은 남자고 아빠고 2는 자녀의 엄마가 됩니다. 472명은.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준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엄마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근데 1, 2 이게 이렇게 설명값이 안 달려 있으니까는 볼 때마다 헷갈린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값 보이시죠? 설명값 달 거예요. 자, 1일 때는 아빠고 보호자 성별이 남자고 2일 때는 엄마다.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일한 분석을 다시 수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수행하면 이제는 여자가 507명 중에 472명이고 남자가 35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2를 0으로 하고 1을 1로 할 거기 때문에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2에서 원래 자료값을 빼줘도 좋아요. 그럼 2에서 2 빼면 0이 되니까 여자가 기준이 되고 2에서 1 빼면 1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변환 가서 변수 계산하고 보호자 성별 가변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여자를 0으로, 남자를 1로. 이렇게 써놓으면, 변수명 자체에다가 써놓으면 나중에 6개월 뒤에 열어봐도 안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2에서 뭘 빼줍니까? 2에서 보호자 성별 원래 자료값 남자 1, 여자 2로 입력해 놓은 그 변수를 빼주면 돼요. 보호자 성별 옆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확인.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자료 맨 마지막에
보호자 성별 더미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쵸? 요렇게 생겼습니다. 엄마일 때 0, 아빠일 때 1의 값을 가지도록 하나 생겼는데 이게 제대로 완성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교차 분석하셔서 보호자 성별과 실제 만들어진 더미 변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즉 여자일 때는 0, 남자일 때는 35명이 1의 값을 가지는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선은 회귀 분석에 한번 수행을 해 볼게요. 회귀 분석에 선형 가셔서 돌봄 스트레스를 본다 했잖아요. 돌봄 스트레스가 엄마 아빠 성별에 영향을 받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잔차도까지 나왔는데 우리 결과만 이것만 볼게요. 자, 일단은 p-밸류 자체가 유의하네요. 0.008로 유의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성별 남자일 때 돌봄 스트레스가 0.389점 낮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0.38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값이 여자의 평균이 0.376, 남자 평균이 0.389 요거보다 낮은 평균이 나오고 p-밸류는 0.008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자료는 단일 가변수 같으면 회귀분석 실시할 필요 없겠죠? T검정하면 되잖아요. T검정한다 해볼까요? 자, 독립표본 T검정해서 집단 변수, 보호자 성별 변수 넣습니다. 자, 0 또는 1의 값을 가지죠. 그때 돌봄 스트레스는 얼마인가? 자, 보겠습니다. 확인. 그쵸? 3.376과 남자의 0. 얼마 낮아요? 아까 얼마 나왔죠? 0.389 낮은 0.987 이렇게 해서 p-밸류가 0.008로 그쵸? 매우 유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독립 T검정의 결과와 두 범주를 가지는 범주형 변수의 가변수 생성 후 회귀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중회귀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처럼 설명 변수를 여러 개의 설명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 싶을 때 우리는 중회귀 분석, 중다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말로 혼용해서 씁니다. 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엄마냐 아빠냐에 따라서 만족도도 돌봄 스트레스도 다를 수 있고 자녀의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자녀의 연령이 어리냐 나이가 있느냐, 자녀의 중증 장애 정도가 중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엄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거고 보호자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지도 영향을 끼칠 거고 또 가족의 응집력이나 돌봄 스트레스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사실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에는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너무나 많죠. 그 많은 변수들 중에서 내 연구에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이 변수들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회귀 분석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회귀 분석에서의 분산 분석표 일단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하겠죠. 자, 단순 회귀 분석일 때 회귀 제곱합 SSR의 자유도는 1이었는데 설명 변수의 개수가 K개가 되면 이때 회귀 제곱합의 자유도도 K개가 됩니다. 그 다음 전체 제곱합의 자유도는 n-1, 이 둘의 합이 n-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n-k-1이 됩니다. 자, 평균 제곱은요, SSR을 그것의 자유도 K로 나눈 값이 MSR이고 MSE는 SSE를 그것의 자유도인 n-k-1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표본의 크기로 설명 변수의 개수로 보정을 하고 난 뒤에 오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대비 회귀 시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얼마나 충분히 큰가 하는 것이 바로 모형의 적합도 검정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 제로는 우리의 관심 아닙니다. 인터셉트, 절편값, 즉 회기식을 그렸을 때 y축을 통과하는 이 지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각각의 설명 변수의 회기 개수가 0이냐 아니냐, 즉 설명 변수가 반응 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중회기 분석일 때에는 F값이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하면 자유도는 분자의 자유도, 콤마,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따르고요. 오른쪽 꼬리 확률 보통 5%를 가지는 요 지점보다 인계값보다 내가 구한 F값이 충분히 크면 H0를 기각합니다. 이 경우 H0를 기각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모든 등호가 깨진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 이상은 회기계수가 제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10개의 변수를 봤지만 10개 중에 하나만 0이 기울기가 0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거는 기각시키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단순 회기 분석하고 그 부분 조금 다르고요. 결정계수는 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 변수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의 유의한 정도와는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SSR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성 있는 모형, 그러니까 정말로 의미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고려한 모형을 찾고자 할 때에는 결정계수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정보를 끝까지는 제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수정된 결정계수, 중회기 분석에서는 여러분들 많은 논문에서도 보셨겠지만 결정계수와 수정된 결정계수를 동시에 제시를 합니다. Adjusted R-square는 어떻게 하느냐? 결정계수가 1-SST분의 SSE였다면 그럼 우리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뭐냐면 SSE를 그것의 자유도 n-k-1로 나누고 SST를 그것의 자유도 n-1로 나누어서 요거를 빼주는 겁니다. 요렇게요. 여기 조금 붙어서 보기가 싫은데 요렇습니다. 요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려하고자 하는 독립변수, 설명변수의 개수를 보정한 결정계수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변수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보정해서 R-스퀘어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리는 중회기 분석에서 다양한 설명 변수들을 그것의 형태와 무관하게 필요할 때면 가변수를 생성해서 범주형 자료까지도 분석에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정 많은 설명 변수들로 최종 모형을 설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통계학에서 아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모형의 parsimony입니다. 영어사전 찾아보면 인색에 가까울 정도의 절약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의 키를 설명하기 위해서 100개의 변수를 가지고 와서 별 상관도 없는 아빠의 취미라든지 아빠의 머리카락 길이라든지 아빠의 IQ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모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의 키를 설명력 있는 변수들로만 최적의 모형으로 최종 모형을 택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에서는 이러한 변수 선택 기법을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SPSS 상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도 최적의 모형을 손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보면요, forward selection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backward elimination이 있고 stepwise selection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진 선택법은요,
단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각각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부터 모형에 하나씩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높은 게 또 들어가고 그러다가 더 이상 안 유의해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진 선택법입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수는 없어요. 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변수를 모형에 포함을 시켜요. 이걸 우리가 완전 모델, 완전 모형, 풀 모델이라 하는데 이 풀 모델에서 하나를 빼봅니다. 즉 모든 내가 고려하는 변수를 다 집어넣고 보호자 성별을 딱 빼봐요. 그걸 뺐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는 그걸 보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줄어드는 설명력, 설명력의 감소가 크다 그러면 이 변수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변수 다 집어넣고도 이게 여전히 설명력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설명력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변수라는, 설명 변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 모델에서 하나를 제거했을 때 감소되는 설명력의 크기가 유의하면 그 변수를 최종 모형에 포함시킨다 하는 것이 후진 제거법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 선택법은요. 요 둘을 복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넣었다가 그 다음 하나를 또 집어넣었는데 이 둘이 어떤 뭐 연관에 의해서 단순 선형일 땐 유의했는데 같이 들어가니까 유의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를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최적의 모형을 찾는 것이 바로 단계 선택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의학 쪽에서는 후진 제거법도 많이 쓰고요. 단계 선택법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가족의 응집력과 돌봄 스트레스를 함께 쳐다보면서 공선성 진단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다중공선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가 방금 언급했습니다. 자, 다중공선성을 클릭하면 여기 공선성 통계량 해서 이렇게 VIF 분산 팽창 요인, 분산 팽창 지수와 공차 한계 값이 나옵니다. 자, 분산 팽창 지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K번째 분산 팽창 지수는 1-R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분산 팽창 지수, 요건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돌봄 스트레스를 종속 변수로 놓고 나머지 독립 변수들을 모두 독립 변수로 고려해서 회귀식에 적합한 후에 나오는 R² 값. 그걸로 1-R 제곱분의 1 한 개 1.024고요. 반대로 두 번째 VIF 값 1.024는 요 가족 응집력을 종속 변수로 놓고 그 외에 다른 설명 변수, 여기는 지금 돌봄 스트레스밖에 없죠. 돌봄 스트레스를 독립으로 놓고 회귀식에 적합해서 그때 나온 R²를 집어넣고 1-R 제곱분의 1을 계산한 값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독립 변수를 두 개밖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관을 가지고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이게 같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개 이상이 되면 이제 달라지겠죠. 자, VIF 값은요, 보통 10 이상이면 설명 변수들 간의 연관이 너무 높아서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면 해석에 우려가 있다.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 필드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 분산 팽창 지수 4, 5만 되더라도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1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상관 분석이나 다른 그 하위 집단별 분석 등을 통해서, 요인 분석 등을 통해서 최대한 그 다중공선성을 체크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변수 하나 더 추가해서 볼게요. 보호자 성별을 하나 추가해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렇죠? 다중 공선성을 체크했을 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쵸?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 즉 다중공선성이란 독립 변수들 간의 연관이 너무 높아서 결과에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우려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중공선성이 높은 변수들이 뭐가 있냐면 경영 쪽에서는 보면 직급이나 연령이나 근속 연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속 연수가 높으면 연령이 높을 수밖에 없고 대개는 연령이 높으면 직급이 높은 경우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동시에 고려하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 하나만 고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분석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한 돌봄 스트레스나 가족 응집력이나 보호자 성별은 서로 연관이 높은 그러한 변수는 상식적으로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런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는 다중공선성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돌봄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력은 p-value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그러나 보호자 성별 가하 변수는 우리가 t 검정했을 때도 그렇고 더미 변수로 가변수 단일 변수를 넣고 회귀 분석 돌렸을 때도 그렇고 분명히 0.008의 유의 확률을 가지면서 매우 유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중 회귀 분석에 들어오면서 돌봄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력의 영향력에 상대적으로 얘가 밀려요. 이렇게 쭈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차이보다는 돌봄 스트레스의 정도나 가족 응집력의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예후인자다,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의한 변수들만 남겨서 정말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한다면 단계 선택법이나 백워드 엘리미네이션과 같은 방법을 써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변수를 제외시키겠죠. 분석에서, 최종 모형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다. 유의하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 유의한지까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단계 선택법으로 변수 선택하는 과정을 제가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자, 첫 번째 그쵸? 보호자 성별이 결국에는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유의한 것은 돌보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이 모형 1의 첫 번째 단계에서 들어오는 변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변수는 제외가 됐겠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 다시 또 그 다음으로 유의한 변수를 집어넣으니까 가족 응집력까지 같이 들어와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모형에서는 여전히 보호자 성별 가변수는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또 유의한 걸 있으면 넣으려고 보니까 보호자 성별은 더 이상 유의한 변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하고 최종 모형으로는 이렇게 두 번째 모형, 이게 최종 모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모으신 여러분들 각각의 자료에 이런 그 분석의 방법론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생명력을 넣어 주실 수 있으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료에서요. 회귀 분석 갑니다. 선형 가셔서 이번에는 삶의 만족도에 돌봄 스트레스와 요거 요렇게 당기면 잡고 당기면 돼요. 순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가족 응집력 요것도 위로 당길게요. 그리고 보호자 성별 요렇게 세 개의 변수를 넣겠습니다. 통계량 가셔서 다중공선성 진단하고 더비너슨 통계량으로
오차의 자기 상관도, 독립성도 체크해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잔차도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저장해 가면 이런 것들 저장할 수 있고,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기 전에 제가 입력 방법으로 하면 디폴트죠? 그러면 새 변수가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그대로 들어간 모형을 p-value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단계 선택법을 체크한다. 그러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유의한 변수가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최적의 모형까지 찾아주는 그런 그 기법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확인하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처음에 진입된 변수는 돌봄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 진입된 변수는 가족 응집력이고 2단계 모형까지 하고 끝이 났습니다. 두 개의 설명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면 R제곱 34.9%고요. 이때 이 34.9%는 두 번째 회귀 모형의 SSR 274.955 나누기 전체의 제곱합 총제곱합 787.775를 계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면 오차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설명력의 크기가 135배 크기 때문에 매우 유의한 모형의 적합도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회귀계수가 어떻게 추정되었는지를 보면 보세요. 돌봄 스트레스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는 0.711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나 가족 응집력이 한 단계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는 0.548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돌보는데 끝이 없을 것 같고 얘보다 내가 하루 더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삶의 만족도가 마이너스가 될 테고요. 그러나 내가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우리 가족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응집이 잘 된다면 그러면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겠죠. 플러스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가지고 자료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그냥 그대로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것은 5점 척도, 어떤 것은 4점 척도, 어떤 것은 범주형 자료, 어떤 것은 10점 척도 이 스케일이 다 다른 자료들을 볼 때에는 비표준화 계수를 가지고는 어느 변수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변수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표준화 계수를 이용해서 보시면 좋아요. 표준화 계수는 비표준화 회귀 계수를 표준 오차로 보정을 한 값으로 이 값은 그 값 자체만으로 절대값의 크기가 클수록 종속 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변수는 돌봄 스트레스 이고요. 음으로 영향을 끼치죠. 가족 응집력은 두 번째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매개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모형으로 이렇게 도식화해 봤을 때 X가 Y에 끼치는 영향력, 그 영향 관계에서 어떤 매개 변인을 통해서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자 할 때 이게 이제 간접 효과라고도 하고요. 이걸 이제 매개 변인, 매개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돌봄 스트레스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텐데 돌봄 스트레스가 직접 가는 효과도 있겠지만 돌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가족의 응집력을 약화시켜서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가족 응집력이 약화되어서 결국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느냐, 요거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가족 응집력의 그 간접 효과까지도 보는 거예요. X와 Y의 관계에서 M의 간접 효과. 이걸 우리가 매개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에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보았을 때 유의했는데, 가족 응집력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이 관계가 유의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완벽하게 가족 응집력을 매개로 발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돌봄 스트레스 자체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매개 요인을 돌아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개 효과도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 논문을 다중 회귀 분석까지만 하고 끝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완전 매개나 부분 매개 같은 조금 더 구체화된 그 모델을 설정해 가지고 분석을 하면 조금 내용이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매개 변인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4개의 기본 가정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단 유의해야 됩니다. 일단 유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X가 M으로 가는 효과, 요것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인이 종속 변인으로 가는 요것도 유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독립 변인과 매개 변인을 동시에 회귀 분석에 중회귀 분석에 고려를 하고 난 뒤에, 그쵸? 그러면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 C는 T랑은 다르겠죠? 다르지만 어쨌든 어때야 되나? 줄어야 됩니다. 효과가 작아야 된다. T보다. 됩니까? 이 4개의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유의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바론과 케니의 3단계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매개 변인을 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3단계 조건 분석. 자, 그러면 첫 번째,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끼치는 영향력이 유의한가? 유의했죠? 자, 매우 유의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봄 스트레스가 가족 응집력에 끼치는 영향력은 유의한가?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응집력이 낮아진다. 요것도 회귀계수 자체는 값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변수 동시에 넣었을 때 가족 응집력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유의한가를 보니까 가족 응집력 자체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전 조건 만족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끼치는 영향력이 원래는 마이너스 0.775였는데, 그죠? 3단계 중회귀 분석에서 가족 응집력을 함께 고려했을 때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살짝 줄었네요. 그죠? 아까 T가 C보다 작아야 된다 이랬죠. C가 T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 조건 만족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유의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정도가 마이너스 0.775로 매우 유의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가족 응집력이라는 매개 변인을 돌아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 요거를 두고 이제 요거를 고려했을 때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마이너스 0.711이고 여전히 유의하더라. 이겁니다. 자, 회귀계수의 크기 줄었습니다. 절대값 크기를 뜻합니다. 자, 줄었고 모든 조건 요거 시그니피컨트 했죠?
원래 significant 했죠. 여기도 significant 했죠. 다 유의했고, 따라서 그 정도가 약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돌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가족 응집력이 부분 매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분 매개를 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소벨 테스트를 통해서 매개하는 정도가 유의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소벨 테스트는 제가 사용했던 소벨 테스트 웹사이트 공유드립니다. 구글 가서 소벨 테스트 치면 바로 나와요. 자, 여기에서 여기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그 다음 여기에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각각 집어넣어서 소벨 테스트의 투테일드 유의 확률, 양측 검정을 통한 유의 확률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유의해야 될 점은 표준화 계수가 아닌 비표준화 회귀계수 unstandardized coefficient와 그에 따른 표준오차를 집어넣는 것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개효과 분석을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진성 리더십, 뭐 유재석의 리더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진성 리더십을 상사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직장의 구성원들이 이직하고자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하는 의도에 아주 그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진성 리더십을 발휘하면 직원들의 이직 의도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냥 리더십 자체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직원들이 상사를 믿게 됩니다. 저분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아주 내재적인 자기 인식도, 자기 개발 촉진 측면에서 아주 자기 인식도 잘 돼 있고, 도덕적인 관점도 그렇고, 표준화된, 균형화된 프로세스 처리와 투명성, 이런 것들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리더가 행동을 한다면, 즉, 진성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직원들은 어때요? 상사를 보면서 무한 신뢰를 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하고 싶다 하기 때문에 그만두고자 하는 의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직장 그 상사 신뢰를 동시에 고려한 중회귀 분석에서 진성 리더십이 이직 의도에 가지는 회귀 개수의 유의성이 유의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벽히 상사 신뢰를 통해서 돌아가는 간접 효과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전 매개고요. 이런 식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 에너지에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끼쳐서 이직 의도로 돌아가는 간접 효과도 일부 있더라. 이렇게 되면 요거는 부분 매개가 되겠습니다. 자,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는 맨 처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접하신다면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매개 효과를 각각 떼내서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로 놓고만 보고 있지,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A가 B에 영향을 끼치고 B가 C에 영향을 끼치고 또 A가 D에 영향을 끼치고 E에도 영향을 끼치고 C가 다시 E에 영향을 끼치고 D가 C로 가고, 그쵸? 이런 식의 구조방정식을 이용해서 모형을 좀 더 복잡화된 간접 효과는 이러한 바론 케니의 검증으로는 보일 수가 없겠죠. 그쵸?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아주 간단한 사례, 요런 관계에만 국한을 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서 논문을 작성하면 통계 분석 기법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쵸? 그리고 논문에는 어떤 식으로 표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림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적응적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나면 또래 유능성이 뛰어나죠. 이렇게 너무 포즈가 길었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자, 적응적
정소 조절 능력이 뛰어나면 또래 유능성도 뛰어날 건데 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지 생각했더니 이게 오타네요. 보세요. 여기 0.576이에요. 그쵸? 자, 그랬는데 만약 이 적응적 자기 조절, 그쵸? 내가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다. 슬플 때 슬프다고 막 표시내고, 화난다고 막 표시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래 사이에서 인정받는 또래 유능성이 키워지더라. 요렇게 돌아가는 효과를 내가 입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전략까지도 동시에 두 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이 분석에서는 성별과 나이를 통제 변수로 전부 다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통제 변수로 성별 나이를 보정한 뒤에 그리고도 매개 효과가 입증이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여러분들이 각각 논문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이거를 보고 참고해서 많은 분석들을 배경 논문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어때요? 적응적인 정서 조절 능력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0.391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유의했죠. 따라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응적 정서 조절 능력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관계에서 긍정적 대처 전략은 간접적인, 그러니까 부분적인 간접 효과, 부분적인 매개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절 변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매개 효과에서는 X가 Y에 영향을 끼칠 때 매개 변인을 돌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X가 Y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관계를 개입하는 형태로 조절 변인이 주어집니다. 즉, 선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에 개입. 물론 이것도요. 뭐 조절된 매개 효과다. 이래가지고 더 복잡한 모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X가 Y에 영향을 끼치는데 M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다시 여기에 조절 변인 G가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식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모형은 연구자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선에 바로 개입하는 변수 하나일 때 우리가 조절 변이를 어떻게 입증해내는지, 유의성을 입증해내는지를 볼 겁니다. 자, 이때는요,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 2단계 계층 회귀 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수행을 합니다. 조절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요. 상호작용항을 만들 때 평균 중심화를 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드실 때 무작정 두 변수의 곱하기 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술 통계량,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서 그 평균 값을 각각 원자료 값에서 빼줌으로써 그 편차의 곱을 상호작용항으로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절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상호작용항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단계에서 블록 있죠. 이 단계에서 주 효과 변수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다음을 클릭하면 두 번째 블록이 나와요. 두 번째 블록에 드디어 이제 상호작용항, 내가 평균 중심화 시켰던 상호작용항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통계량 가셔가지고 단계가 이제 하이라키를 줘가지고 1단계에서는 돌봄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력 두 개를 넣고 2단계에서는 그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호작용항이 들어갔을 때 R제곱의 변화량이나 그것이 얼마나 유의한지를 내가 알고 싶으니까 그게 유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죠? 변수가 설명 변수의 개수, 설명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의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공선성 진단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하면 r제곱이, 그쵸? r제곱이 0.349에서 0.376으로 늘어났어요. 뭘 하면서 어떻게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봄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이 유의한가를 봤더니 유의하지. 매우 유의해요. 매우 유의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돌봄 스트레스가 조절 효과 좀 어렵죠? 처음 보면 어려워요. 돌봄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끼치겠죠. 영향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돌봄 스트레스가 온다 해도 그 관계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반해서 가족 응집력이 낮은 사람은, 그죠? 낮은 가정에서는 돌봄 스트레스가 오면 바로 삶의 만족도가 바바박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런 관계를 가지지만 그것의 기울기를 가족 응집력이 조절한다 해서 이게 조절 효과예요. 재밌죠? 결과는 슬프지만 우리가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이 연구 논문을 쓸 때 그렇게 쉬운 분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자가 사전에 계획을 했던 것처럼 조절 변인이 아름답게 잘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조절 변인을 효과를 입증을 잘 해내면 연구에서는 아주 높게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에서도 혹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다중 선형 회귀 분석까지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면 좀 더 풍성한 연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다.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자료는 코로나 이후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격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쵸? 막 떨어져가지고 상사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물리적으로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하여튼 그 원격의 거리가 멀다. 이렇게 친다면 직무 만족도가 보통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상사 신뢰가 높다면 원격 정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직무 만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사에 대해서 내가 잘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원격의 정도의 영향을 받아서 멀리 떨어져서 일하면 일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떨어져요. 이게 뭡니까? 원격 정도와 X와 직무 만족 Y 간의 관계를 상사 신뢰가 조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까지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변수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성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칠 예우인자들을 먼저 찾고 또 그들 간의 다중 공선성은 있는지 확인하고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면서 또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서 단계 선택법 등과 같은 변수 선택을 하는 방법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주어진 그 변인들의 그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까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 수행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통계는 에이스!